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아 TV입니다. 유음 덕자필 유양보요 유음 행자필 유소명이니라. 숨어서 덕을 쌓은 자는 반드시 보답을 받고 숨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반드시 후세의 이름을 드날린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심보감에 있는 이 구절이 떠오르는 이야기랍니다. 간혹 어떠한 불행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자신도 힘든 와중에 다른 사람은 앞으로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로 존경심이 생긴답니다. 이런 선한 노력은 소리 소문 없이 하려 해도 미담이 되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게도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법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용기. 옛날 어느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대 독자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밖에서 놀다 들어오더니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녁도 거른 채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말 좀 해보거라. 하고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어머님은 아들을 설득시켰어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며칠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흐느끼며 우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얘야, 울지 말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더군다나 3대 독자로 태어난 귀한 아들의 그 말에 어머니는 하늘이 내려앉는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겁먹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지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풀숲에서 머리가 2개 달린 뱀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백직장처럼 하얗게 변하였지요. 머리가 둘인 뱀을 본 사람은 며칠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옛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뱀을 어떻게 하였느냐? 어머니는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지요. 제가 죽였습니다. 무어라? 어찌하여 죽였느냐?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지요. 그 뱀을 그냥 두면 다른 사람도 저와 똑같은 불행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지요. 그래, 너의 그 고마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 어머니,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하늘도 알아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걱정해서 위험을 무릅썼으니 너는 죽기는커녕 복을 받을 것이야. 걱정 말거라. 하며 기특한 아들을 위로했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위로에 용기를 얻어 모든 걱정을 잊고 학업에 열중하였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늘의 도움을 받았는지 자라서 큰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효성왕과 신충. 옛날 신라시대 성덕왕에게는
둘째 아들인 승경 왕자가 있었답니다. 승경 왕자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똑똑하여 겨우 4살 때 그를 깨우쳤지요. 그리고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여 학자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승경 왕자는 특히 신충이라는 선비와 가깝게 지내었답니다. 신충은 성격이 온유하고 학식이 뛰어났으며 바둑을 무척 잘 두었지요.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바둑을 두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어요. 둘이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몰랐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바둑을 통해서 더욱 돈독해져 갔답니다. 여름이 되어 날씨가 무더워지자 두 사람은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공중 뜰 안에 있는 커다란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잣나무 아래서 신충과 바둑을 두던 승경 왕자가 이런 약속을 하였어요. 나는 그대와의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요. 내가 왕이 되면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소. 저는 그저 왕자님과 바둑을 두며 나란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대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소. 정말로 높은 벼슬을 내려 내 곁에서 일하게 할 것이오. 승경 왕자는 벌떡 일어나 잣나무를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만약 먼 훗날에라도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이 잣나무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오. 저하, 소인 너무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승경 왕자의 말에 신충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꾸벅 절을 하였지요.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승경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아 효성 왕이 되었답니다. 효성 왕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훌륭한 인재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태자 시절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바둑 친구 신충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를 돌보느라 바쁘실 것이야. 잠시 나를 잊고 계실 뿐이지 결코 나를 버리실 분은 아니니 조금만 기다리자. 신충은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임금님의 부름을 애타게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임금에게는 소식이 없었지요. 신충은 섭섭한 마음에 효성왕과 바둑을 즐겨두던 잣나무 밑을 찾아갔어요. 잣나무에 이르자 효성왕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우정을 맹세했던 옛 추억이 떠올라 주르륵 눈물이 흘렀답니다. 신충은 자신의 마음을 가득 담은 시 한 수를 지어 잣나무 가지에 붙였지요. 아, 저 잣나무,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어 시들어진들 내가 너를 어찌 잊으랴 하시던 말씀. 임금님의 얼굴과 함께 아른거리는데 달 그림자 비친 옛 연못에 가늘게 일렁이는 물결은 내 마음을 아는 듯 임금님의 얼굴 언제 배울 건가. 세상 일 참 애처롭구나. 잣나무에 신충의 한 맺힌 시가 붙은 뒤부터 나무는 바짝바짝 잎이 마르고 가지가 축 늘어지면서 죽어가기 시작하였어요. 어느 날 궁중 뜰을 산책하던 효성왕이 말라 비틀어진 잣나무를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효성왕은 신하를 불러 물었답니다. 예전에 잎이 무성하던 잣나무가 왜 갑자기 말라 죽어가는 것이냐? 신하는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잣나무 가까이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잣나무 가지에 웬 시 한 수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하는 그 시를 떼어 효성왕에게 전했답니다. 신충이 지은 시를 읽어본 효성왕은 그제야
아차 깨닫고 놀랐지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옛날 그토록 다정했던 바둑 친구 신충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효성왕은 신하에게 말하였어요. 신충을 불러오너라. 얼마 후 신충이 궁궐에 도착하였지요. 내가 나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대와의 약속을 잊고 있었소. 미안하오. 이제라도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니 부디 내 곁에 있어 주시오. 효성왕은 신충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벼슬을 주었답니다. 저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임금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충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였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며 나라의 일을 도란도란 의논하였어요. 이렇게 되자 신기하게도 누렇게 말랐던 잣나무 가지에서 푸릇푸릇 잎이 돋아나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답니다. 비밀은 없다. 중국 후한 시대에는 특히 관리들이 부패하여 세상이 몹시 혼란스러웠지요. 관리들은 밤낮으로 자기의 재산만을 모으기에 바빴고 서로 속이고 싸우며 모함하기에 바빴답니다. 그때 학식이 풍부하고 마음이 어질며 정직한 양진이라는 사람이 동래군의 태수가 되었답니다. 그는 태수의 직책을 맡고 부임차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객사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당시 양진은 학식은 물론 인격도 뛰어나 그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부탁하는 일은 어느 누구라도 통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소문이 날 만큼 바르고 강직한 학자고 정치가였지요. 한밤중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려는데 뜻하지 않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은 양진이 형주라는 곳의 지방 감찰관으로 있을 때 재주가 뛰어나서 관리로 추천했던 왕밀이라는 관리였지요. 아니, 자네가 여기에는 웬일인가? 오랜만일세. 그동안 잘 지내었는가? 태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지요? 그래, 어서 들어오게나. 반갑구먼. 두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쯤 동네 태수님으로 부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선물을 조금 마련하였습니다. 제 작은 성이오니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며 황금 10냥을 내놓았어요. 양진은 부드럽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이거 보게 왕밀, 내가 자네의 인격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러는 것인가? 나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태수어른, 어찌 제가 어르신의 인격과 성품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지난날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오니 물리치지 말아주시옵소서. 나는 자네에게 특별히 베풀어준 일이 없다네. 자네의 성품과 학식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이지 내 덕이 아닐세. 정 나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면 자네 고을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돈을 써주게나. 마음이 고든 양진은 그 선물을 받기를 한사코 거절하였지요. 그러나 왕밀은 자신이 창읍의 현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양진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는지라 다시 한번 간청하였어요. 태수어른,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어차피 이 방 안에는 저와 태수 어르신뿐이지 않습니까? 왕밀은 황금을 다시 공손히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왕밀의 말을 듣고 있던 양진은 화를 내며
여보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 일이라네. 이것은 받을 수 없으니 어서 치우게나. 이 말에 왕밀은 양진의 인격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공손히 인사하고는 객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신기한 술잔. 한 줄기 달빛만이 숲길을 비춰주는 을씨년스러운 밤이었어요. 거칠거칠한 얼굴의 청년이 땀을 흘리며 노쇠로 만든 술잔을 다듬고 있었지요. 청년은 쇠기름에 곱게 빻은 기아가루 섞은 것을 걸레에 묻힌 다음 술잔을 문질렀어요. 그러자 술잔의 겉에 은은한 광택이 나기 시작하였지요. 청년의 이름은 우석이로 팔도에서 가장 녹그릇을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석이는 아주 특별한 술잔을 만들고 있었지요. 술잔의 임자는 최부자예요. 최부자는 새로운 원님에게 아첨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최부자는 원님을 위한 잔치를 열 때 쓸 술잔을 만들어 달라고 우석이에게 부탁을 하였답니다. 우석이, 이번 술잔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게. 임금님도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잔을 만들어 달란 말이야. 욕심 많은 사람 같으니라고. 어디 내가 만든 술잔 때문에 혼 좀 나보시오. 우석이는 신기한 술잔을 만들어서 욕심 사나운 최부자를 혼내주리라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우석이가 술잔을 다 만들자 최부자는 원님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원님은 술잔을 보고 속으로 감탄했지요. 정말 놀라운 솜씨군. 잔이 이렇게 훌륭하니 술맛 또한 일품이겠지. 최부자는 원님이 들고 있던 술잔에 술을 따랐답니다. 술이 콸콸 넘칠 정도로 가득 술을 따랐지요. 그만. 이러다가는 술이 넘치겠소. 원님은 술잔에 가득 찬 술을 마시려고 잔을 입에 대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금 전 가득 부은 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최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 번 더 술을 따랐답니다. 이번에도 술잔 가득 술을 따랐어요. 다시 한번 술잔을 받아든 원님이 기분 좋게 술잔을 들이키려는 순간 또다시 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한 술잔을 가지고 나를 놀리려고 들어? 원님은 최부자에게 버럭 화를 내었어요. 최부자는 땅에 엎드려 싹싹 빌었지만 원님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답니다. 원님은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죄로 최부자에게 곤장 50대를 맞도록 하였지요. 우석이가 만든 신기한 술잔 때문에 못된 최부자는 아주 혼쭐이 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잔에 술을 따르면 술이 없어졌던 것일까요? 만약 최부자가 술잔에 술을 조금만 따랐다면 술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최부자가 술잔 가득 술을 부었기 때문에 술이 없어진 거랍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우석이의 생각이 술잔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양치기 할아버지의 등불. 옛날에 가난한 양치기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방을 밝히는 등잔불조차 없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할아버지는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와 함께 작은 오두막에서 즐겁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문득 숲속에서 무엇인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할아버지는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가 불타고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얼룩 도마뱀 한 마리가 연기에 휩싸여 울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불쌍하게 여겨서 긴 지팡이를 도마뱀 쪽으로 내주었답니다. 도마뱀은 그 지팡이를 타고 무사히 불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도마뱀 공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도마뱀 왕이랍니다.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감사의 뜻으로 햇님처럼 빛나는 작은 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마뱀 공주는 풀 위를 스르르 기어갔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를 따라갔지요. 자기 굴 앞에 도착한 도마뱀이 말하였어요. 작은 돌을 가져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도마뱀 공주가 굴 안으로 사라진 사이에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잠시 후 도마뱀은 작은 돌을 입에 물고 나왔답니다. 그것은 호두알보다도 더 작은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돌에서 나오는 빛으로 주변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답니다. 벌써 날이 샌 줄 알고 작은 새들이 아침 노래를 시작할 정도였지요. 도마뱀 공주는 말하였어요. 이 작은 돌로 땅을 3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면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진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그 돌을 꺼내자 방안이 환해졌어요. 등잔불을 밝힌 것보다도 더 밝아졌지요. 눈부셔라. 할아버지, 어디서 해를 얻어오셨어요? 늘 등잔불도 켜지 못한 채 살아온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앞발로 눈을 가리면서 말하였어요. 이 돌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돌이란다. 할아버지가 말하였지요. 하지만 내가 이 돌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집도 있고 양도 있고 너희들도 있으니 충분하단다. 게다가 그동안은 등잔불이 없어 불편하였지만 오늘부터는 밝은 방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저녁을 먹은 후 할아버지는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할아버지는 문득 작은 돌을 떠올렸어요. 도마뱀의 말이 사실일까?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좋겠군. 그런데 무엇을 부탁하지? 무슨 소원을 빌까? 그래, 이왕이면 큰 걸로 해봐야겠어.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멋진 저택을 달라고 해봐야겠구나. 잠자리에서 일어난 할아버지는 선반 위에서 반짝이는 작은 돌을 집었답니다. 그리고 3번 땅을 두드리고 말하였지요.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멋진 집을 갖고 싶구나. 과연 할아버지의 말이 끝날 새 없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쓰러져 가던 할아버지의 오두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없이 멋진 하얀 대리석 저택이 우뚝 솟아 있었지요. 벽이며 천장은 거울같이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장식되고 집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식당의 의자와 테이블은 상하 제품이었고 접시와 그릇은 금 제품, 은 제품이었지요. 이게 내 집이란 말인가?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방 저방을 돌아보며 집안을 구경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돌을 소중하게 품에 넣고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가벼운 새털 이불을 덮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웃에 사는 젊은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잠깐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으셨어요? 젊은이는 흥분한 얼굴로 다그쳐 물었지요. 도마뱀에게서 받은 작은 돌이 이 집을 지어주었다네. 작은 돌이라고요? 보여주세요. 작은 돌이 어떻게 이런 저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작은 돌을 보여주고 그날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젊은이는 부러운 듯 작은 돌을 만져보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밤이 깊었답니다. 이보게, 침대가 푹신해서 참 좋군 그래. 자네도 오늘 밤 여기서 묵고 가게나. 할아버지가 말하였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되겠어요? 젊은이는 기뻐하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새털 이불을 덮고 자기로 하였답니다. 젊은이는 잠을 자는 체 하면서 할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고는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작은 돌을 훔쳤어요. 젊은이는 할아버지가 하듯이 작은 돌을 3번 바닥에 치고 나서 말하였지요. 4명의 장사가 나와다오. 그리고 이 집을 번쩍 들어서 강 건너편에다가 옮겨 놓아다오. 젊은이의 말이 떨어질 새 없이 과연 장사 4명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저택을 번쩍 들어서 강 건너편으로 가져갔지요. 젊은이는 작은 돌을 가지고 도망갔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뜬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대리석 저택도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귀중한 작은 돌도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그 자리에는 다 쓰러져가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가 있을 뿐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슬퍼서 울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양들도 매매 하고 울었답니다.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도 슬퍼졌지요. 강아지가 아기 고양이에게 말하였어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작은 돌을 찾아드리자. 그래, 가자.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서둘러 강가로 갔답니다. 자, 강을 건너야 하니까 내 등에 업히렴. 너는 수영을 못하잖아. 강아지는 아기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어요.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젊은이가 옮겨놓은 대리석 저택에 도착하였지요. 여기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정원에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답니다. 마침내 밤이 되자 창문을 통해 저택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젊은이는 침대에서 새털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작은 돌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입에 물고 있었어요. 어쩌면 좋지?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때 문득 아기 고양이가 말하였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 후추통에 꼬리를 넣었다가 그 꼬리로 저 사람의 코를 간지러 주는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인데? 아기 고양이는 후추통에 집어넣었던 꼬리로 젊은이의 코를 간지르기 시작하였어요. 젊은이는 크게 재채기를 하였지요. 그 바람에 입에 물었던 작은 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아기 고양이는 재빨리 작은 돌을 물고 강아지와 함께 도망쳤답니다. 다시 강가로 나온 아기 고양이는 강아지 등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강의 한가운데쯤 갔을 때 강아지가 말하였지요. 나도 그 돌을 보고 싶은데. 아기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에 작은 돌을 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강아지가 화를 내며 말하였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그 돌을 보고 싶단 말이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말하던 아기 고양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입을 벌리는 순간 작은 돌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강을 건너간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강가에서 울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후 그곳을 지나가던 낚시꾼이 울고 있는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를 보았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어부는 이들에게 큰 생선을 한 마리 던져주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고양이와 강아지는 생선을 나누어 먹었지요. 아니, 이게 뭐지? 아기 고양이가 외쳤어요. 작은 돌이잖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작은 돌이야. 강아지가 소리쳤지요. 놀랍게도 생선의 배 속에서 작은 돌이 나왔던 것이에요.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던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한달음에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주저앉아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때 아기 고양이와 강아지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작은 돌을 떨어뜨렸어요. 그 빛을 본 순간 할아버지는 작은 돌을 들고 3번 땅을 두드리며 말하였지요. 지금 당장 이웃에 살던 그 젊은이가 나와라. 자루에 들어간 상태로 나오거라. 젊은이가 자루에 들어간 채 할아버지 앞에 뚝 떨어졌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자루를 힘껏 때린 후 젊은이를 내쫓았지요. 할아버지는 작은 돌을 지갑에 간직하고 말하였어요. 이것은 내 등불이야. 이제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겠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 맞기 십상이니 말이야. 그 후 할아버지는 밤이 되면 작은 돌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작은 돌은 등불처럼 환하게 방을 비추었지요.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디선가 도마뱀이 나타나 그 작은 돌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독수리. 한 농부가 일을 하다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어디선가 푸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농부는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니, 독수리가 덫에 걸려있잖아. 불쌍한 것.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가 구해줄 터이니. 농부는 독수리를 덫에서 구해주었어요. 잠시 후 목숨을 구한 독수리는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농부는 집에 돌아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자랑 삼아서 말하였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바보 같은 친구, 그렇게 큰 독수리를 왜 그냥 놓아주나? 자넨 멍청일세. 하며 농부를 나무랐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일을 하던 농부는 더위를 피해 돌담 밑에 기대어 쉬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아와 농부가 쓰고 있던 수건을 낚아채어 가버렸어요. 바로 농부가 구해준 그 독수리였지요. 아니 이놈, 무슨 짓이냐? 농부는 화가 나 독수리를 쫓아갔어요. 독수리는 빙빙 돌다가 농부의 수건을 좀 떨어진 바디랑 위에 떨어뜨렸답니다.
고약한 놈,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농부는 화를 참으며 수건을 집어들고 돌아가려는 순간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지금까지 앉아있던 높은 돌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큰일 날 뻔했구나. 독수리가 은혜를 갚았구먼. 그제야 독수리의 마음을 안 농부는 하늘을 향해 고맙다 독수리야 하고 소리쳤답니다. 오누이가 찾은 물닭. 옛날 어느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이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오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길쌈을 하였어요. 아들은 서당에 다니고 딸은 한참 재롱을 부리는 나이였답니다. 오누이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칼을 들고 검은 옷을 입은 털보 도둑이 들었답니다. 도둑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끌고 갔어요. 더군다나 초가까지 불을 질렀지요. 불붙은 집에서 겨우 빠져나온 오누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답니다. 슬픔에 잠긴 오누이는 울고 또 울었지요.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꼭 갚고 말겠다. 오누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다음 날 뒷동산에 아버지를 묻고 작은 움막을 지었답니다. 밤낮으로 칼쓰기 훈련을 시작하였어요. 꼭 어머니를 구하고 말겠어. 오누이의 결심은 대단하였지요. 오누이의 사정을 알게 된 산속 짐승들은 앞을 다투어 찾아왔어요. 맨 먼저 호랑이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왔답니다. 매도 찾아왔고 온갖 새들도 찾아왔지요. 바다에 사는 바다 가마우지도 찾아와 먹을 것을 놓고 갔어요. 오누이는 호랑이를 타고 칼 쓰는 훈련을 하였답니다. 곰과 함께 바닷가에 내려가 노젓는 연습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흉악한 도둑이 언제 다시 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면서도 잊지 않고 오누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오누이가 끌려간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어요. 얘들아, 기운을 내. 어머니는 살아 계시단다. 까치가 날아와 파닥거리며 알려주었어요. 앵무새는 머리맡에 앉아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수리부엉이는 오누이의 뜻을 하늘에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호랑이는 오누이를 업고 높은 산과 골짜기를 번개처럼 달려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매가 앞장서서 날며 길잡이를 해주었지요. 호랑이는 험한 산을 99곡에나 넘었답니다. 도둑의 소굴은 으쓱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돌담이 빙빙 둘러져 있었지요. 깎아지른 듯한 돌담이 어찌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것 같았어요. 날쌘 호랑이는 높은 담장을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 넘겼어요. 마침 도둑은 어디로 갔는지 없었지요. 담장 안을 둘러보니 괴물처럼 보이는 큰 굴이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오누이를 데리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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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굴 안에서는 낯익은 소리가 들렸지요. 오누이는 귀를 바짝 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 소리는 힘겹게 내리찢는 절구 소리였어요. 오빠, 저 소리는 어머니가 찢는 절구 소리야. 오누이가 가볍게 호랑이의 등을 두드리자 날렵하게 달려갔답니다. 굴 안 구석, 쇠창살 안에 어머니가 절구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오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어머니는 두 팔을 굵은 쇠창살에 놓고 오누이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그동안 칼 쓰는 연습을 하였어요. 제 손으로 도둑을 잡고 어머니를 구해드리겠어요. 오누이는 자신 있게 말하였지요. 아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칼을 잘 써도 도둑놈을 죽일 수가 없다. 이 도둑놈은 목숨을 먼 바다 섬 속에 두고 있단다. 거기 가서 그 목숨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리 칼을 써도 죽지 않는단다. 오누이는 어머니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그곳에 가자면 백기를 막는 폭풍과 사나운 물고기들을 쳐부수어야 하지. 불붙은 바다도 지나야 하고.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가 해보겠어요. 어머니, 그 섬이 어디예요? 오누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불바다를 지나면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있단다. 섬 한가운데에 깊은 호수가 있는데 그 속에 물닭이 있지. 물닭의 뱃속에 알이 있고 그 알 속에 도둑의 목숨이 숨어 있단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셨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어떻게든 도둑을 잡고 말겠어요.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어서 가거라. 오누이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호랑이 등에 타고 돌아왔답니다. 이튿날 오누이는 바닷가에 가서 뗏목을 만들었지요. 오누이는 수리, 매, 바다 가마우지, 호랑이, 곰을 데리고 갔어요. 호랑이와 곰은 노를 저었답니다. 며칠 동안 잠잠하던 바다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지요. 사나운 물고기들은 뗏목을 뒤집고 파도가 솟구쳤어요. 오빠, 내가 뗏목을 몰고 갈 테니 오빠는 사나운 물고기들을 없애. 오빠는 칼을 뽑아들고 맨 앞에 서서 소리쳤답니다. 내가 앞을 맡을 테니 호랑이 너는 오른쪽을, 곰은 왼쪽을 맡아라. 모두 한마음이 되어 파도와 폭풍우를 빠져나왔답니다. 이번에는 시뻘건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불바다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오누이는 함지박으로 물을 퍼서 곰과 호랑이 몸에 끼얹었답니다. 호랑이와 곰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노를 저었어요. 그들은 무사히 불바다를 지나 섬에 도착하였지요. 섬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힘을 합해 짐승들을 물리쳤답니다. 마침내 호숫가에 다다랐어요. 내가 가서 물닭을 잡아오마. 호숫가에 이르자 바다 가마우지가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곧이어 공격을 받은 물닭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때 수리와 매가 물닭의 날개를 물어뜯었어요. 물닭은 날개가 아파 안간 힘을 쓰다가 도망을 쳤지요. 그 바람에 뱃속에 있던 알이 빠져나와 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바다 가마우지는 얼른 물 속으로 들어가 주먹만한 알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오빠는 알을 넓적한 바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돌멩이로 내리쳤지요. 알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 안 되겠어. 나한테 알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 어서 집으로 갖고 가자. 오누이와 짐승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온 오누이는 가마솥에 기름을 펄펄 끓였어요. 알을 가마솥에 집어넣자 빙글빙글 돌더니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오누이는 급히 도둑의 소굴로 찾아갔지요. 기운을 잃은 도둑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 순간 오누이가 나타나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지요. 도둑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답니다. 이 흉측한 도둑아, 내 칼을 받아라. 오빠는 칼을 휘둘러 도둑의 목을 베어버렸답니다. 오누이는 도둑이 훔쳐간 물건들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머니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종이로 만든 바람.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소년이 살았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많아 어른들은 신동이라고 불렀지요. 혼장님이 한번 가르쳐준 것은 다 외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읽지 못하는 어려운 책도 읽었지요. 어느 날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 이번에 과거 시험을 봐야겠어. 꼭 높은 벼슬을 얻어 백성을 평안하게 해야지. 소녀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먼저 과거 시험을 보려면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소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아버지, 저도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무슨 일로 뛰어왔나 했더니 그 과거 얘기였느냐?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반대하였어요. 아버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벼슬 하나 못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꼭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을 얻겠습니다. 소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지요. 얘야, 넌 아직 공부도 더 해야 하고 한양까지 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소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답니다. 아버지, 허락만 해주신다면 얻어먹으면서라도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소녀는 막무가내였어요. 너의 지식으로는 아직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느니라. 저도 과거 시험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보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지요. 네가 정 원한다면 허락하마.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모두 알아맞혀야 한다. 만약 마치지 못한다면 절대로 갈 수 없느니라. 그래도 좋겠느냐? 네, 아버지. 소녀는 어떤 문제든 자신 있었어요. 어서 문제를 내주세요. 소년의 얼굴빛이 다시 환해졌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소년도 무슨 문제일지 궁금해 조마조마하였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는 문제를 사흘 안에 풀어오너라. 네, 알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종이로 만든 벽이 무엇이냐이다. 둘째 문제는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 무엇이냐이고, 마지막 문제는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냐이다. 그럼 사흘의 시간을 줄 터이니 잘 풀어보도록 하거라. 소녀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고개만 갸우뚱할 뿐 쉽게 답이 생각나지 않았지요. 과거 보러 갈 욕심에 대답은 했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종이로 만든 벽, 종이로 둘러싸인 불, 종이로 만든 바람. 분명히 종이와 관련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소녀는 밤낮으로 중얼거리며 문제 생각만 하였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소년이 문제를 풀며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이웃에 사는 친구가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있었어요. 옳지, 저것이로구나.
종이로 만든 벽은 창호지로 바른 문이야. 문은 바람을 막는 벽과 같으니 말이야. 소녀는 첫 번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답니다. 소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 골똘히 생각하다 잠이 들었지요. 그때 마침 동네 아이들이 등불을 들고 노래 부르는 꿈을 꾸었답니다. 잠에서 깬 소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밤이 아니었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지도 몰랐답니다. 그래,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란 등불을 말하는 것이야. 등을 만들 때 종이로 바르니까 말이야. 소녀는 두 번째 문제도 푼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하루 이틀이 지났답니다. 소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이거 큰일이로구나. 이 문제를 못 풀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소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였지요. 책을 펴놓고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다만 훈장님의 얼굴만 빤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훈장님은 부채로 얼굴을 천천히 붙이고 있었지요. 그래, 그것이야. 소녀는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훈장님과 아이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아닙니다. 소녀는 방문을 박차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 마지막 문제의 답은 부채였어. 부채야말로 종이로 만든 바람이 아니더냐. 소녀는 신이 나서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신 세 문제의 답을 알아냈습니다. 소녀는 헐레벌떡 뛰어와 아버지를 불렀지요. 그래, 장하구나. 답을 얘기해보아라. 소녀는 숨을 고르며 차근차근 말하였어요. 첫 번째 답은 창호지이고 두 번째 답은 등불이며 세 번째 답은 부채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세 문제 모두 맞췄으니 과거를 보러 가도록 허락하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였답니다. 한양에 갈 차비는 이 아비가 마련해 줄 터이니 너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거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소녀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과거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지요. 그러니 과거에 급제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 후 소녀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용 그림에 그린 눈동자. 중국 양나라 때 장승요라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장승요는 중국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3명의 화가 중 한 사람이었지요. 어쩌면 저리도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장승요의 그림을 보며 실물인지 그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라며 모두 다 감탄을 하였지요. 어느 날 안락사라는 절의 주지 스님이 장승요에게 절의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였어요. 장승요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오랜 시간을 걸쳐 2마리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그렸답니다. 용은 마치 검은 구름을 헤치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이 정말 생생하였지요. 용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의 눈은 그리지 않았답니다. 이 그림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장승요에게 물어보았지요. 어찌하여 용의 눈은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을 그리면 용이 하늘을 날아가 버릴까봐 그럽니다. 아무리 실물처럼 그림을 그리는 장승효였지만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표정으로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서 용의 눈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잠시 망설이던 장승효는 결심한 듯이 한 마리의 용의 눈을 그려 넣었지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더니 그림 속의 용이 벽을 박차고 나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용 그림이 그려졌던 벽 속은 한 마리는 그려져 있고 또 한 마리의 용을 그려 넣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답니다. 용 그림의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화룡점정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의 일을 의미하는 말이랍니다. 내 아우는 바보 천치. 심의는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랍니다. 문장에 능해서 중종 때의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벼슬은 이조 자랑에 그쳤지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로 자처하며 자기 재능을 숨기고 삶으로써 화를 면하였답니다. 한 번은 형인 심정의 집에 이르러 쥐구멍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형에게 말하였지요. 형님, 훗날 이 쥐구멍으로 나가려 해도 잘 안 될 것이니 오늘 시험 삼아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은 동생을 마땅치 않다는 눈으로 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뒤에 심정이 복성군 옥사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자 심의가 와서 통곡을 하며 말하였답니다. 쥐구멍이 저기 있는데 형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심정이 비록 남을 시기하고 해치기는 했으나 형제 간의 우애는 천성으로 지극하였지요. 심정이 한 번은 남공과 무슨 일을 상의하고 있는데 심의가 창문을 밀어젖히며 말하였어요. 두 소인이로다. 남곤이 크게 노하여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심정은 태연히 말하였어요. 내 아우가 본디 바보 천치라오. 공이 용서하시오. 심의는 형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성대하여 논밭과 동산을 많이 지닌 것을 보고 마음으로 매우 좋지 않게 여겨 꾀를 내어 속임수로 빼앗으려고 하였어요. 하루는 심의가 새벽에 일어나서 울며 말하였지요. 형님, 꿈에 부모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작은 아들이어서 아무데에 있는 전지와 아무 종을 너에게 주려 하였는데 미처 조치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일이 가슴에 맺혔구나 하심으로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슬피 웁니다. 부모님이 너를 생각함이 지극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재산들을 아껴 지아의 부모님 영혼을 위로하지 않겠느냐. 심정이 크게 감동하여 즉석에서 문서를 만들어 심의에게 주었지요. 심정이 뒤에 심의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여 또한 새벽에 일어나서 거짓 슬퍼하는 채 하며 말하였어요. 아우야, 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지와 집, 노비를 너에게 모두 붙여주려 하였는데 미처 조치하지 못하고 세상을 마쳤다 하시니 내가 이 때문에 슬피 운다. 하하, 형님, 봄 꿈을 어찌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의가 말하자 심정은 소리내어 크게 웃을 따름이었어요. 심의가 서경덕, 성세창과 벗이 되었는데 성세창은 그의 이웃에 살고 있었지요.
심의가 그의 정원에서 세필의 명주를 볕에 바래는 것을 보고 몰래 가져가자 성세창의 요정이 소리를 쳤답니다. 심좌랑이 명주를 다 가져갔습니다. 성세창의 부인이 재빨리 다른 명주 세필을 보내면서 말하였지요. 그것은 웃옷을 만들려 하던 것이니 이것으로 바꿉시다. 이미 웃옷감을 얻어 또 속옷감마저 얻었으니 부인이 내 마음을 압니다. 심의가 짐짓 살해하고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줘버렸답니다.